안녕, 진아쌤이에요. 수능 집중반 5회차에 해당하는 지금 지문에서도 첫 번째 독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문이죠. 자, 독서 볼 때에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체크한다. 첫 번째 단락에 화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둔다 라고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이요.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이라고 했는데 뭐뭐 했다면 이라는 가정이 나왔어요. 첫 번째 단락에 가정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죠. 뭘 이끌어내기 위한?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 그쵸?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마저 읽는 거예요. 파손되었다면 세입자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할까?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질문을 던진 이유는 마찬가지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겠죠. 그래서 자 앞에 문제되는 상황이 나왔어. 파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세입자가 뭐 해야 될까? 고쳐야 할까? 아니면은 건물주가 고쳐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확인해야죠.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법의 입장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라고 했으니까 임대인이구나. 아, 임대인 건물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래 누구에 따르면 법에 따른다 라고 한다면 지금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건물주에서 임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용어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하면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여러분들 이 용어는 좀 익숙해져야 해요.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그 뒤에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라고 했고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반된 진술인 거죠. 앞뒤가 대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가 진다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조라고 한다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오나? 라는 그 생각하면서 확인해야죠.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대요.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것인가? 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법률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자, 법률 규정상으로는 누가? 건물주가.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상으로는 지금 누가? 세입자가. 이렇게 어긋날 때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앞부분에 화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개 양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준 가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구나. 법적으로 볼 것인지 계약서적으로 볼 것인지 자 거기에 관한 게 나와 있고 이렇게 어긋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화제구나. 화제가 그러면 꽤 긴 거죠. 결국에 화제는 뭐가 되는 거야? 계약과 법이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것이 화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어떤 게 먼저 적용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가 보통 전문 분야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전문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 적용되어야 될 게 나올 거고 법적 불이익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계약서 뭐 이런 것들 쓸 때 나오는 전문 지식이 먼저 나오겠다 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선 적용될 거 나오고 법적 불이익 뭐 요런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짐작하고 그 다음 단락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다음 단락.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라고 했을 때 자, 사법이라고 하는 거 평소 쓰는 개념 아니니까 체크를 해둬야겠죠. 자, 그리고 정의 정도는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을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자,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하는 거? 평소 쓰는 거 아니니까 역시 체크를 해둬야겠죠. 사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오는구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했어? 풀이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셈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밑줄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 둘 겁니다. 자,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 그쵸? 자,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이겠죠.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엇이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무엇에 사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사법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시 되는구나, 계약이 우선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답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셈이라고 한다면 일단 임의법규에는 체크를 해 둘 거고 그리고 그냥 요 정도 여기에 임의법규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밑줄을 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무엇이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으로 얘기하면 임의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임의법규라고 하는 건 역시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 그래서 결국에는 뭘 우선시하겠다?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짜맞추는 거죠. 자, 계약을 우선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임의법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뒤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뭐 한다고?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줄 정도. 원칙은 법이지. 하지만 어긋난다면 그럴 때는 계약서를 우선시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원칙적 법률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까지 읽은 상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갈 때는 여기서 끝인가? 아니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이면 법적 불이익이 나올 거고 끝이 아니면 뭔가 더 나오겠지. 추가로. 그 생각하면서 세 번째 단락.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앞뒤 상반. 그러니까 뭐야? 원칙적으로는 법률 그리고 사법을 따름. 계약서에 해당하는 걸 씀인 건데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경우, 그죠? 계약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뒤를 보겠죠.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 법적 불이익. 이제 우선 적용되는 거 일단 무엇인데 일단은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긋났을 때 우선시 하는데 그런데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라고 했으니까 5어잖아요. 그쵸? 자, 요거 하나 아니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한 것도 마저 나오겠다. 당연히 법적 불이익하고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봐야겠어? 어긋났을 때는 원래 계약이 우선시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계약이 우선시 되지 않는 경우 여기 그러나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무엇이라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자, 법적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효력이 뭐가 되기도 한다? 부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이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다른 조건도 나오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내용을 마저 체크를 하겠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2를 가져야겠네. 너무 섣부르게 동그라미 2를 했군요. 이렇게. 자,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뭐 하는 경우가 지금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법적 불이익은 있고 효력을 부정하진 않고 이렇게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겠죠. 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법을 뭐라고 한다? 단속 법규. 그럼 여기에다가는 자 1번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었다? 얘가 단속 법규였다. 이렇게 하겠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예로 뭐가 나왔구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만 일단 써둘게요.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한테 파는 거는 뭐 한대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읽은 부분은 일단 묶어둡시다. 이런 경우. 따라서 라고 했으니까 자 원인과 결과요. 앞에 나오는 무엇에 따라 이런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가 된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법적 불이익은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건 대조. 그래서 그 뒤에 계약 자체는 뭐합니까? 유효라고 하는 건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자 여기에 개념 슬쩍 하나 나왔어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 아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을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할 의무가 인정돼서 공인중개사는 매물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효력은 인정이 돼. 매매는 가능하지만 지금 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속 법규구나 라는 게 지금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조건만 나왔으니까 아마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한편. 자, 한편이라는 건 화재를 전환한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 이야기는 끝나고 화재 전환해서 그 다음 얘기 나오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체크해야겠어. 아, 법적 불이익이 있고 그리고 체결된 계약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라고 한 게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2라고 한 게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이 되는 거? 법적 불이익도 받고 효력 부정도 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급부 인정, 급부라고 하는 게 행동 그 계약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부정되는 경우죠.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역시 체크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강행법규로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대. 이행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더 나왔어? 이거 해야 될 필요 없는데 이미 급부를 이행해서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다면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즉이라고 하는 건 재정리가 되는 거죠. 앞에 나온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강행법규라는 건 법적 불이익이 일단 있다. 효력도 부정이 된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 급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 나왔는데 근데 만에 하나 급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급부를 이미 뭐 했다면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급부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에 따라서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뭘 청구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도 본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강행법규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로 뭐가 나온 거야?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기관을 동업하는 거, 이런 거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여기도 사례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기에도 사례에 자 EX 뭐가 나오는 거야? 의사 그리고 의사 아닌 사람의 동업이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런 것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대. 따라서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 자, 어디에 해당하는 거? 강행법규에 따라서가 되겠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왜 반환하는 거야? 부당 이등으로 취급을 당했으니까 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보니까 뭐가 끝난 거야? 강행법규까지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법적 불이익 받고 효력은 부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법적 불이익 받고 효력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더 남았지?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서 마저 확인해야겠죠? 그러나 자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나왔어? 그러나라는 게 나왔고 이렇게 그러나 나왔다는 건 상반이잖아. 근데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왔고 강행법규가 나왔고 그리고 내용상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반환 청구권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반환 청구권을 건드리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일단은 풀어줬어요. 자, 이렇게 예측한 게 맞으면 땡큐인 거고 예측한 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섣부르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라고 반성하시면 돼요. 꼭 이게 다 맞으란 법은 없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저 봤어요. 일단 어느 경우가 생긴 거야? 마지막 단락에서는 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걸 뭐 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가 덧붙여지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급부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요거 체크해야겠죠.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구나.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으니까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아까 뭐라고 했니? 사법이라고 했죠. 자, 사법에 개입을 하는 건 뭐 때문에?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과 같은 무엇을 위해서이다. 정당한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당한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다시 한번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왔고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금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에는 최소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답니다. 체크해둬야겠죠?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셈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도덕 혹은 반사회 요 정도는 체크를 해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는 굳이 정리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 마지막에 했으니까 머리에 조금 더 확실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어. 큰 틀은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틀이라고 했을 때 셈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에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법이 어긋나는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걸 문제 삼았었고 그래서 일단 계약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이 먼저인 거고 만약에 계약서와 법이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는 어디를 계약서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해 준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지만 효력이 부정당하지 않는 단속 법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의 법적 불이익도 받고 효력도 뭐하는 부정당하는 강행법규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강행법규라고 했을 때에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이런 것들은 뭐하지 못해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가가 이런 것들을 간섭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최소적으로 최소한으로 뭐 해야 되고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A가 맨 첫 번째 상황이었죠.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 과연 누가 뭐 해야 될까? 고쳐야 될까? 자,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보기의 기억부터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자,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걸 먼저 따라야 한다라는 거겠죠.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이거 가능하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건물주가 법에 의하면은 건물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적절하겠네요. 자,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질 리가 없죠.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누가 앞에 나온 것처럼 건물주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뭐 했습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왜 받니? 그쵸? X라고 보셔야겠죠. 자,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자, 수선 의무를 지는 이유는 일단 뭐 때문에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법규에 해당하니까, 그쵸? 그래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뭐 딱히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괜찮겠죠. 요거 맞네요. 자, 그래서 일단 디귿. 그 다음에 릴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는 것까지는 맞고요. 건물주는 건물주가 뭘 잘못했어. 그렇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려는 것에 합의를 하여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세요? 빌리려는 사람 A, 그 다음에 이제 빌려주려는 사람 B. 그런데 뭐가 문제화되는 거야?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게 지금 문제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문제 지점. 그래서 둘이 뭐 했답니까?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을 이미 했대요. 1년간 농지를 사용했어.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판결인 끝이 났네요. 그래서 판결을 봤더니 제일 첫 번째, 법률을 위반하여. 법률 위반. 어디를 위반한 거야? 농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자, 벌금 부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불이익 오케이.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라고 해서, 자, 효력은 뭐였습니까? 지금 부정하고 있죠. 여기서 뭘 체크할 수 있어? 효력이 부정당했다. 효력 부정.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불이익 있고 효력은 뭐야?
부정당했고, 그럼 얘가 지금 슬슬 어느 쪽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과연 임의법규인가 단속법규인가 강행법규인가, 그쵸? 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당연히 강행법규 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받은 사용료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청구권을 지금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아, 반환 청구권, 요거를 일단 인정.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렸어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 마찬가지 서로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거는 반환 청구권 인정해주겠다라는 소리겠죠. 그 얘기인즉슨 어디랑 비교하라는 거야?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비교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내용을 갑니다. 1번,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사람과 사람이잖아.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의 적용을 받아야겠죠. X. 자,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군. 이게 뭔 소리예요? B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인 거야. 계약 자체가 법과 지금 맞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불이익을 지금 제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앞뒤 원인의 인과관계가 1도 맞지 않는다는 거야. 1도 맞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얘도 땡. 자, 세 번째,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자, B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거기서 끝났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단속법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게, 이게 언제 참여한다고 했어?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개입을 했을 때 이게 벌금 때리고 충분하다라고 했으면은 그만뒀을 건데, 근데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기 힘드니까 뭐 한 거야? 계약을 무효로 하나 더 지금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보셔야겠네요. 다음 몇 번? 3번. 자, 4번하고 5번도 마저 볼게. 4번에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거는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면은 아예 반환 요구 자체를 안 했겠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무엇인 거야? X라고 볼 수 있겠지. 자, 5번에 B가 A에게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이니까 뭐 한 거야? 부당이득이어서 반환 청구를 지금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셔야겠죠. 5번도 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모두 해결한 상태예요. 두 번째 비문학 지문에서 독서 지문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죠.